네, 안녕하세요. BOD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종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다양한 주사 치료가 있는데 그 주사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BOD에 나와서 여러 차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나와서 방송했던 내용도 간단히 정리하면서 주사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쉽게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그냥 정리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자, 무릎 돈 안 쓰고 무릎 연골 아껴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요 내용도 꼭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무릎 연골이란 거는 쉽게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의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을수록 마모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외래 진료에서 환자분들이랑 진료 보면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가 무릎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오셨는데 걷기 운동을 해도 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당연히 많이 걸었으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연골이라는 거는 자동차로 치면 타이어랑 똑같은 것 같기 때문에 많이 걸을수록 당연히 연골이 빨리 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외래에서 좀 쉽게 자동차를 타고 서울, 부산 장거리를 계속 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쉽게 이해하시는데 무릎 관절염은 예방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골이란 것은 타이어랑 같기 때문에 많이 쓰면 쓸수록 빨리 닳는다. 이렇게 생각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처럼 자동차 타이어가 있는데 당연히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릴수록 당연히 타이어가 빨리 닳습니다. 무릎 연골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 운동이 당연히 좋은 운동이지만은 이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무릎이 나빠질 수 있고 특히 무릎에 안 좋은 경우는 걷는 운동을 당연히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건 뭐 좋지만은 우리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걷는 운동 자체로는 근감소증이라든지 근육을 키우는 데에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걷는 운동을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걷는 운동을 하루에 뭐 1 시간, 2 시간 한다 그러면은 걷는 운동은 한 30분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근력 강화 운동, 내 몸의 근육을 키우는 데 좀 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노년을 100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의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체중 감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체중 감량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환자분들께 체중 감량하시라고 사실은 이제 귀에 딱지가 닿도록 정말 굉장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결론 낸 거는 살 빼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체중 살 빼라는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요즘은 이제 살 빼는 주사, 최근에 나온 뭐 마운자라든지 뭐 이런 위고비라든지 이런 주사를 쓰라고 권유를 드리고 실제로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마운자를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대퇴사두근 근력 운동을 키워서 무릎에 가는 연골에 가는 압력을 줄여서 연골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릎에 손상을 시키는 그런 운동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양반 달리, 그다음에 무릎 꿇기. 그래서 이런 자세가 무릎을 더 빨리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당연히 피해야 되고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 특히 이제 무릎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요가 같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가 같은 운동 자체가 무릎을 꿇는 동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정형외과 의사들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더 손상시킬 수 있는 뭐 등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한 계단 운동, 계단 많이 오르고 내리고 특히 내려갈 때 뭐 등산도 마찬가지인데 내려갈 때 무릎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강의 들은 게 이제 연골 주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 드렸는데 자, 연골 주사 제목을 제가 무릎 연골 주사 맞을까 말까 왜 고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연골 주사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고
또 연골사 자체가 의료보험이 되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내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연골사를 안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래에서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연골사를 맞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뭐 퇴행성 관절염 뭐 1기부터 4기까지 있는데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고 간략하게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데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이 좀 좁아졌을 때 1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2기부터는 이제 골극이라고 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뼈가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골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골극이 보이면 저가 2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3기는 골극도 보이면서 좀 좁아졌을 때 3기, 그다음에 4극 같은 경우는 관절면이 딱 붙었을 때, 관절면이 간격이 하나도 없고 딱 붙었을 때 저희가 4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엄밀하게 뭐 1기, 2기, 3기, 4기 딱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같이 이제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의사들은 뭐 딱 보면은 2기, 딱 보면 3기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 간격은 뭐 딱 명확하지는 않고,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뭐 2라고 할 수도 있고 뭐 4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원래 퇴행성 관절염 1기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퇴행성 관절염 1기 환자분들이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연골주사를 맞으셨지만은 21년도 이후에는 이제 1기도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보험 적용이 됩니다. 연골주사가. 그래서 1기부터 3기까지 연골주사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초기에서부터 연골주사를 맞으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해주는 이유는 연골주사의 효과를 이미 입증한 거고, 초기 관절염부터 연골주사를 잘 맞아서 관절염이 더 진행해서 나중에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그런 나라의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맞을 이유가 당연히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뭐 반응성 연골판 파열이 있을 때 관절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요. 관절 내시경을 하면은 무릎 속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는 거, 위아래 하얗게 보이는 게 바로 관절 연골입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관절 연골이 정상인 상태를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당구공의 표면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있는 사기 그릇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이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매끈하고, 그다음 요 사이에 보이는 요 물렁뼈를 저희가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자동차의 타이어가 닳듯이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게 되고 연골 표면이 이렇게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연골이 표면이 벗겨지면서 심하면 이렇게 뼈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던 연골이 왜 연골이 벗겨지고 손상이 될까? 물론 뭐 노화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들면서 원래 무릎 속에는 관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관절액이 있는데 그 관절액이 원래 연골을 보호해주고 충격 흡수를 해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관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밖으로 자꾸 샙니다. 누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액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호르몬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연골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급속하게 연골이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주사라는 것은 무릎 속에 있는 관절액, 쉽게 말하면 윤활유 같은 거죠. 그래서 윤활유를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서 연골이 닳는 속도를 늦추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사실 이 연골주사를 맞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연골주사를 권유드리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연골주사 그거 한번 맞으면은 계속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난 그래서 맞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연골주사라는 거는 우리 자전거 체인에 기름 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칠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녹슬어서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자전거 체인에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한 번 하고 끝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해줘서 체인이 망가지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게 자전거 체인을 오래 쓰는 방법이고, 무릎 연골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걸 주기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환자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잘 만들어지지 않는 관절액을 계속 보충을
주기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자전거 체인이 이렇게 결국 다 망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자전거 체인이 다 망가지고 나서는 그때 기름칠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사기는 이미 관절이 다 망가지고 그다음에 결국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서는 연구차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관절염부터, 더 젊을 때부터 연구사를 주기적으로 잘 맞아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퇴행성 관절염으로 사기가 진행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사시는 동안 무릎 수술 없이, 인공관절 수술 없이 사는 게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 밖에 나갈 때 해수욕장 가거나 이럴 때 당연히 얼굴에 다 선크림 바릅니다. 요즘 해수욕장 가거나 그럴 때 선크림을 다 바르는 거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외선이라는 게 결국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이 자외선이라는 게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피부 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피부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른 것처럼 우리 무릎도 주기적으로 연골사를 주입을 해서 연골이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는 거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인제 환자분들이 연골사를 맞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 연골사가 그 스테로이드가 있어서 "나 맞기가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연골사는 스테로이드가 아닙니다. 연골사는 스테로이드가 없는 주사니까 걱정 없이 맞으셔도 되고요. 여러 번 맞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연골사 같은 경우는, 특히 히알루론산 같은 연골사는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오랜 데이터를 보면은 결론은 굉장히 안전하다, 부작용은 거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서 말씀드릴 프롤로 주사, 그다음에 DNA사, PDRN 주사라고 하는데, 이 주사도 스테로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랑 무관한 주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스테로이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프롤로 주사, 프롤로 주사 말씀 들어봤을 텐데요. 자, 프롤로 주사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로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앓는 90명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프롤로 주사를 했는데 통증과 기능이 개선 효과가 보고가 됐다. 당연히 이거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흔히 이제 DNA 주사, 또 연호 주사라고 하는 이제 PDRN인데요. 엄밀히 말하는 이제 PDRN 주사라고 하는데, 이 PDRN 주사도 무릎 관절염에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한 연구로 보면은 연골주사만 맞은 연골주사만 맞은 환자분과 그다음에 연골주사와 PDRN을 같이 맞은 환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연골주사와 PDRN을 맞은 환자분들이 결과가 좀 더 좋았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학적 그런 에비던스가 있는 치료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발표한 내용은 이제 PRP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PRP는 저희 병원에서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해보니까 사실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PRP 주사라는 거는 플레이틀렛 리치 플라즈마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PRP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로 바꾸면은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우리 필 속에 있는 혈소판을, 이 혈소판에 제사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제사하는 성분을 농축시켜서 무릎 속에 집어넣는 주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환자분의 피를 뽑고 나서 원심 분리기를 돌린 다음에 농축한 요 부분만 저희가 추출해서 무릎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필속을 성분을 보면 적혈구, 백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그다음에 혈장이란 건 쉽게 그냥 물 성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성분이 이렇게 있는데, 피를 뽑아서 이렇게 가만히 두게 되면은, 무거운 적혈구는 가라앉고 가벼운 이제 물 성분을 위에 뜨는데요. 요 사이에 이제 백혈구가 있는데, 요거는 농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농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원심 분리기를 보통 5분 정도 돌려서 농축시키는데, 혈소판에 이렇게 다양한 성장 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그다음에 피부에 조금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피가 나면서 지혈이 될 때, 그때 혈소판이 중요한데, 이 혈소판에는 다양한 성장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아물게 하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소판을 저희가 무릎 관절염에다가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환자분의 피를 이렇게 뽑습니다. 보통 20cc를 뽑습니다. 20cc를 뽑아서 이거를 저희가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요 부분을 저희가 버피코트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혈소판이 아주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저희가 주사기로 이렇게 추출해서 환자분의 무릎 속에다가 그림처럼 요 부분만 환자분에다가 추출해서 요거를 저희가 PRP 주사라고 하고요. 이 PRP 주사를 이제 무릎 속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P 주사의 장점은 일단 본인 피를 당연히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의 위험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입원할 필요 없고 외래에서 그냥 피만 뽑으면 됩니다. 외래에서 피만 뽑고 원심 분리기 돌리고 그 다음에 환자분의 무릎 속에 씹혀넣기 때문에 보통 뭐 20분, 30분 내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피 속에 있는 그런 재생 효과, 그러니까 성장 인자를 무릎 속에 넣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치유 과정을 돕기 때문에 이게 PRP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RP와 다른 주사를 비교한 그런 논문을 보면은 일단은 자, PRP와 연골주사, PRP와 연골주사를 비교해 보면은 모든 연구에서 PRP가 연골주사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 이런 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PRP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비교해봐도 PRP가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더 결과가 더 좋았다. 그 다음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이제 PRP와 비맥이라는 건 자가골수에서 뽑은 그런 줄기세포 주사인데 이 PRP와 비맥을 비교해 보니까 자, PRP도 효과 있고 그 다음 비맥도 효과 있는데 효과는 거의 비슷했다. 이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자, PRP와 줄기세포, 지방줄기세포. 우리가 지방 흡입을 해서 지방에 있는 그런 줄기세포를 만드는 그런 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봐도 자, 둘 다 효과 있습니다. 둘 다 PRP도 효과 있고 지방줄기세포도 효과 있는데 효과를 보니까 거의 효과가 비슷한 것 같다가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PRP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 생산 관점에서 효과가 좋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PRP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PRP가 사실은 뭐 무릎 관절염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질환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절 뭐 어깨든 뭐 무릎이든 모든 관절은 사실 다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관절은 연골이라는 게 있고 또 연골 주변에 뭐 힘줄도 있고 인대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관절은 사실 다 비슷하게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PRP를 모든 관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거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팔꿈치,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내측 외측 상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 그 다음에 어깨, 보통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 어깨 힘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수술을 하고 봉합술을 할 때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지금 허가가 나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것도 그냥 외래에서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허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실은 그냥 PRP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뭐 힘줄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에 있는 관절이나 어깨에 있는 관절이나 그다음에 뭐 손목이나 발목이나 다 연골이라든지 힘줄이라는 건 다 동일한 그런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RP라는 게 당연히 무릎에도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어깨도 효과가 있고 발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 외의 부분은 못한다.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다음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아마 줄기세포 주사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는 이제 자가골수니까 내 골수라는 얘기입니다. 내 골수에서 피를 뽑아서 골수에 있는 골수액을 뽑아서 이것을 원심불기 돌려서 만든 주사를 저희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라고 하고 그냥 줄여서 그냥 비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맥 보통 의사들은 비맥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맥이라고 하는데 보통 골반뼈에서 뽑습니다. 골반뼈에서 골수를 뽑습니다. 골수를 뽑은 다음에 이 골수를 가지고 원심분리기를 만들어 돌려서 원심분리기 안에 있는 골수 안에 있는 세포와 성장인자를 환자의 무릎에 집어넣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PRP와 거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PRP 같은 경우는 피를 뽑아서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혈소판 농축한 액을 집어넣는 거고 이 비맥이란 거는 골수를 뽑아서
골수에 있는 성분을 농축시켜서 무릎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똑같은데 그 들어있는 성분이 다릅니다. PRP 같은 경우는 피 속에 있는 성분을 농축해서 집어넣는 거고, 이 비맥 같은 경우는 골수에 있는 재생인자를 농축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지만 들어있는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비맥을 환자분들께 고려하냐면은, 저는 보통 이제 PRP를 많이 합니다. 보통 PRP를 먼저 하고, 왜냐하면 PRP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외래에서 그냥 피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외래에서 피만 뽑고 그다음에 그거를 원심볼이 돌려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간단하기 때문에 PRP를 먼저 권유드리고요. PRP 했는데 반응이 좀 떨어진다, 그런 환자분들은 저는 이제 비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맥이란 거는 이제 그 골반에서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피를 뽑는 과정이. 그다음에 보통 뭐 부작용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는데, 어쨌든 골반 뼈에다가 이제 그 주사를 뽑기 위해서 구멍을 내고 하기 때문에 PRP보다는 조금 번거롭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환자분이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2기, 3기, 그다음에 일부 4기, 4기지만은 환자분께서는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리다, 이런 경우에는 비맥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뭐 퇴행성 관절염 4기 되면은 보통 인공관절을 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인공관절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인공관절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인공관절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수술 같은 경우는 결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는 보통 65세 넘으면 하라 이렇게 요즘 권고하고 있지만은, 요즘은 65세가 아주 젊은 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한 75세는 넘어야지 인공관절을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이런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이렇게 골반에 있는 골수에서 이렇게 골수를 뽑아서 그 골수를 이제 원심분리기 돌려서 농축해서 무릎 속에 집어넣게 됐고, 당연히 뭐 입원할 필요 없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에는 이렇게 다양한 성장 인자가 있습니다. 근데 골수 속에는 줄간엽 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름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라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일모세포도 있고 단해세포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다양한 성장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PRP와 원리는 똑같지만은 들어있는 성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비맥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가 소량 들어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이제 줄기세포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로 보면은 심한 관절염 환자분들 3기, 4기, 3기와 4기 환자분을 대상으로 37명을 가지고 이제 비맥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를 시행하고 4년 동안 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4년을 지켜보니까 대부분 환자에서 통증과 기능이 좋아졌다. 그리고 4년 동안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는 없었다. 그래서 이 얘기에서 그러면 심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도 이런 비맥을 통해서 수술을 늦출 수 있는, 아니면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면 내가 주사 맞고 얼마나 좋아질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건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기, 2기일수록 초기 관절염일수록 모든 주사 치료에 대해 반응이 좋습니다. 뭐 용골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PRP도 그렇고, 그다음 비맥도 그렇고, 초기 관절염일수록 반응이 좋고, 그다음에 더 진행한 3기, 4기 같은 경우는 반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4기 같은 경우는 반응이 제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4기가 되면은 너무 망가진 게 너무 심하고 연골복가진 것도 많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주사에서 반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보통 그래서 4기가 되면은 보통 인공관절을 권유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더 관절염이 더 진행하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라고 제가 비디오에 나와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골사가 왜 중요한지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속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똑같은 치료했는데, 똑같은 연골사를 맞았고, 똑같은 PRP를 했는데, 왜 나는 결과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친구랑 주변인들은 왜 결과가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관절염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이 떨어질 수 있고, 똑같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도 어떤 분은 2기고 어떤 분은 3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3기라고 하도 미세하게 더 심한 3기가 있고 덜 심한 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인공관절 수술은 결국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결국 다 망가져서 환자분이 나 잘 못 걷는다. 잘 못 걷고 걸을 때 뒤뚱뒤뚱 거리고 좀 걷다가 쉬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인공관절 수술을 왜 최대한 늦게 되냐? 왜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수명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 번 해서 그걸 평생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수명이 보통 평균 한 15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인간 수명이 이제는 90세, 100세 사는 게 그렇게 그 이외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90세, 100세를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치료 결정을 해야지 환자분께서 나중에 재수술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수술을 하게 되면 결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무리 수술 잘해도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환자분들이 잘 못 걷고 그다음에 다리를 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살아계실 때 한 번으로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환자분이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60대 초반의 환자분이시는데요. 저한테 딱 왔을 때 엑셀 찍어보면은 이미 퇴행성 관절염 4기로 다 많이 진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잘 못 걷고 항상 무릎에 물이 차고 붓고, 그래서 저 외로 오셨는데 당연히 환자분께 이 정도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이가 너무 젊으십니다. 나이가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 인공관절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70대, 80대 또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랑 의논한 끝에 이제 PRP 주사를 했고요. PRP 주사를 여러 번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분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PRP를 여러 번 하고 나서, 이분은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환자분께서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꽤 많이 했는데, 하고 나서 걷는 것도 훨씬 편하다. 그다음에 무릎이 잘 안 붓는다. 걷는 게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관절염, 이미 많이 진행한 사기 관절염의 젊은 환자들이 PRP라든지 비맥이라든지 이런 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끝낼 거로 했는데요.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은 사실은 다양한 선생님께서 외래에서 보고 있지만은 무릎은 사실은 정형외과 의사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형외과 의사가 무릎 수술을 해본 유일한 경험이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의 선생님들이 계시지만은 정형외과 의사만이 무릎 관절개 수술도 해봤고 그다음에 째고 수술도 해봤고, 쉽게 말해서 무릎 속을 다 열어서 본 사람은 정형외과 의사가 유일하고, 그다음에 무릎을 부품도 갈아 끼고 그다음에 줄기폐 시술도 하고 그런 경험이 많은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그다음에 주사 치료로 모든 게 해결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사 치료 PRP를 하든 비맥을 하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 결국은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수술 넘어갔을 때 어떤 수술을 할 건지, 절골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은 줄기세포 시술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인공관절을 하는데 인공관절도 절반을 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할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가 사실 정형외과 의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의사한테 치료하는 게 당연하고요. 간단한 연고 주사 맞는 거는 당연히 어딜 가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주사를 맞는 거는 어느 과도 가도 상관없지만은, 그 다음에 PRP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정형외과 의사랑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가끔 제 외래로 오신 분 중에 가끔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있는데, 정형외과 선생님이 아닌데 줄기세포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결과는 좋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릎을 쉽게 말해서 자동차로 치면은 부품도 갈아보고 그다음에 고쳐도 보고 뜯어도 보고 하는 그런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릎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연구소 말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의사랑 상의하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